자, 여러분들 일단 수험들 보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저랑 보실 과목은 26년이죠. 1월 17일 날 시행됐던 32기입니다. 소방 간부보생 소방학 개론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는 총평을 하자면 전년도보다 많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어렵다라는 게 막 도저히 못 풀 만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개념보다는요. 그 지문이 좀 길어졌고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예전에는 소방학개론이 좀 직관적인 문제가 한 15문제 전후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조금 어려운 문제 이렇게 갔는데 올해는 직관적으로 바로 이거 딱 보자마자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한 5문제 미만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사고력을 요하거나 계산을 요하는 문제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자, 올해 문제 구성을 보시면요. 일단 소방 행정에서요. 특징이 하나 있었죠. 역사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역사가 아예 안 나왔고 인사 문제가 하나, 그리고 조직 문제가 하나. 그리고 나서 법률이죠. 법률에서 화재 예방법 쪽에서 나왔죠. 법률에서 한 문제가 등장했고, 자, 재난 관리는 보시면 재난 관리론이죠. 재난 관리론. 자, 여기가 특이하게 여기는 토탈 그래서 세 문제 등장입니다. 네 문제, 여기가 5문제로 나왔습니다. 조금 많이 나온 편이죠. 그런데 이론적인 부분이 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하고 프랭크 버드의 수정 도미노 이론 혹은 신 도미노 이론이라는 게 하나가 등장을 했고, 법률이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나머지 네 문제가 등장했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소 이론이 있는데 연소 이론이 보통은 한 6개에서 7개 정도가 등장했는데 이번의 특징은 6문제인데 5문제가 연소에서 5개 그리고 폭발 이론에서 1개예요. 그럼 결국은 어디서 줄었냐면 폭발 이론에서 하나가 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화재 이론은 연소 이론이 5문제죠. 5문제고 화재 이론이 6문제가 등장했는데, 자, 화재 파트에서 화재 파트에서는 2문제, 그리고 위험물 관련된 파트죠.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하고 연계돼 있죠. 위험물 문제가 3문제, 그리고 화재 조사에서 1문제 정도가 등장했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화 이론이 있는데, 자, 소화 이론도 올해는 6문제가 등장했죠. 자, 그 중에서 약재, 소화 약재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화 원론이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서 4개, 그리고 시설에서 2개가 나왔는데 올해 이 시설에서 2문제가 좀 난했죠.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구조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올해 시험 문제는 좀 할 말이 좀 뭐 시험 보고 오신 분들도 할 말이 좀 많으실 텐데 지금 올해 시험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봤으면은, 자, 앞으로 우리 소방학교는 어렵게 낼 거야, 범위 확장할 거야 정도의 어떤 큰 의미는 전달이 잘 됐는데요. 그거 외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문제를 냈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지엽적인 건 아닌데 이게 외부 문제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기술사나 위험물 기능장 쪽에서 꽤 까다롭다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이건 소방 행정이죠. 그 중에서도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중에서도 그 시행령 문제예요.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 저기 법령상이라고 했으면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수가열물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10세제곱미터의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는 특수가열물에 해당하고요. 3,000kg의 가연성 고체류는 특수가열물에 해당한다. 자, 특수가열물은 암기법대로 암기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큰 문제가 안 됐죠. 그런데 얘가 나왔을 때 어려운 부분이 오히려 비고 부분이 나오면 어렵다 그랬죠. 자, 인하점이 100도 이상이고 연소연령. 자,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죠. 인하점이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죠. 미만인 경우 연소연량이 1g당 8kcal고요. 그리고 200도 이상인 경우에는 1g당 8kcal에 융점이 또 들어가죠. 녹는 점이 100도씨 이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지명이 되고요.
다음 특수가연물을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의 대지 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 6m 이상 간격. 자, 그리고 쌓는 부분이 쌓는 높이보다 0.9m 높은 내화조. 저는 오히려 이거 여러분들 예상 문제 할 때 이거 내화조를 방화조라든가 다른 구분으로 해서 틀리는 지문을 만들어서 낸 적이 있었죠. 근데 저거를 이제 맞게 썼죠.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 저장 수량, 단위 부피당 질량, 그리고 단위 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 최적당 질량, 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화기 취급 금지 표지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이죠. 기본적으로 이건 뭐 특수가연물 문제는 소방 관계 법규에서도 나오고 소방 개론에서도 나오고 워낙에 많이 나오는 문제고 이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법이 바뀐 부분 때문에 2027년도까지는 꾸준히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문제는 비교적 직관적이고 쉬운데 오랜만에 등장한 문제죠. 자, 이거는 119 구조 구배에 관한 법률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구조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구급대원 자격 기준, 구조대원 자격 기준, 그리고 구조구급 거절 사유인데 구조구급 거절 사유는 통으로 같이 나오는 애가 있고요. 구급 거절 사유 따로, 구조 거절 사유 따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구급대원 여기까지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요, 구조대원 거절 사유는요 거의 등장하지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다 오답으로만 등장하죠. 자, 구급대원 자격 기준 보시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여기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 그리고 조산사까지 들어가죠. 그런데 간호사도 들어가는데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이런 형태로 들어가죠. 그렇지만 의료인 맞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맞죠? 자, 5번에 보시면 청장이 실시하는 구급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런데 4번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급도 아니죠.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은 구조대원 자격 기준이에요. 구조대원. 여기서는 지금 4번이 구조대원 자격 기준을 물어봤다. 설명했다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유형을 보시면 재해 이론입니다. 이건 재난관리 이론에서 재해 이론 딱 한 문제 나왔는데 하이니하고 프랭크퍼트입니다.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은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인,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사고, 재해 단계로 구성된다. 이게 하이니의 5단계 도미노 이론이고 이 중에서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를 제외하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죠.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에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단계는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이다. 자, 프랭크버드의 수정 도미노 이론 나옵니다. 자, 이건 제어의 부족 1단계고요. 기본 원인이 2단계. 직접 원인, 사고, 재해 단계로 구분된다. 그럼 여기서는 요 기본 원인을 제외하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원리죠. 그래서 버드의 수정 도미노 이론에 의하면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입니다. 다음 버드는 중상 한 건 이상이 발생하기 전 경상이 29건, 무재해 사고가 300건 발생할 수 있다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을 썼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이고요. 프랭크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의 법칙이죠. 한 번에 중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0번의 경상, 그리고 30번의 무해 사고, 그리고 600번의 무상 사고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원리죠. 요걸 주장한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지금 5번이 하이니가 아니라 프랭크버드가 아니라 하이니의 이론이죠. 이 이론은. 자, 다음은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기관과 그 소속 직제 및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상 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소방청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방청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 구조본부를 두며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 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자, 이 규정에 의해서 소방청, 중앙119 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그리고 국립소방연구원 이렇게 4개가 중앙소방기관으로 분류되죠. 다음 2번 소방청장은 총감으로 보하며 차장은
정감으로 보한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문제는 이거 4번, 3, 4, 5번이 생각보다 저희 교재에도 그렇게 많이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나마 요거 4번, 5번 정도만 좀 기재가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소방청엔 운영기관 119 대응급 화재예방국 장비기술국 두며 청장 밑에 대변인 및 119 종합상황실장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 담당관을 각 한 명을 둔다. 자, 이거는 맞는 지문이긴 한데 제 교재에도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여러분들 세모 치고 넘어가라고 할게요. 다음 이거 4번 5번 지문은 몰라도 답을 찾는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자, 특별시 광역시 또는 그 관할국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 자, 지방소방학교라는 건요 소방기관 임명령에서 정하는 그 소방공무원 임명령에서 정하는 소방기관으로 분류되죠. 이 기관을 놓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대통령령 이상이 돼요. 그러려면 시도 조례는 돼야 대통령령이 되죠. 자, 그럼 이제 5번 지문은 소방관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해당 시도의 조례를 자 소관 사무를 분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내부 위임이에요. 내부 위임과 관련된 걸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은 내부 위임이 정해지는 건요 시행 규칙이죠. 행정안전부령 정도로 정하는데 자 하기 위해서 시도의 조례가 아니라 시도의 규칙이 돼야 되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 출장소, 119 안전센터, 119 구조대, 119 구급대, 119 구조 구급센터, 소방정대 및 119 지역대를 둘 수 있다. 이거 특히 대부분의 교재, 뭐 제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은요. 그렇게 막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조금 중요한 내용을 좀 많이 집어넣긴 했는데 뭐 그래봐야 몇 조항 안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대부분이 다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유형을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꽤 까다로운 문제죠. 특별재난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재난사태 선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워낙 그 바뀐 내용이 많아서 꼼꼼히 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자, 특별재난지역 하면은 선포권자 대통령, 건의권자 중앙대책본부장, 요청권자 시도대책본부장, 그리고 심의권자는 중앙안전관리심의위원회 다 나와 있죠. 다음 이거 2항은 새로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죠. 대규모 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받아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 정역이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거 새로 생긴 조항. 다음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재난지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지원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관할구역의 피해상을 종합하는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 이걸 중앙위원회는요 이거 심의기관입니다. 이거에서 컨트롤타워는요 중앙대책본부죠. 대책본부장입니다.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요. 자 다음 6번 이거 다중운집 인파사고는요 몇 년 전 사고 그 참사 이후로 이거 계속적으로 시험 문제 대략 한 27년도까지 나올 거예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정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죠.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실태조사는 어떤 게 뭐 언제쯤 하겠다라게 알려지면 그때쯤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 조항으로 그 밖에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상황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자 대략 언제쯤 할 거다라는 게 알려졌을 때 미리 실태 조사를 하죠. 그럼 그때 필요한 거 그 공간의 수용 능력이죠. 그리고 일시하고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인파의 밀집도하고 유동 시간, 그리고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 인원이죠. 근데 다중 운집의 목적이나 종류까지는 실태 조사,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뭔지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그때 그 공간이 어디인지 언제쯤인지 그리고 얼마만한 수용 능력이 있는지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실태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목적하고 종류는 뭐 목적 정도는 좀 필요할지 몰라도 종류까지는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다. 실태 조사에서.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7번 유형을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나오고요. 긴급 구조 대응 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입니다. 옳은 걸 찾게요. 1번 시도지사는 긴급 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 구조 현장 지휘대 등 긴급 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긴급 구조 요원 및 장비의 출동 세세를 유지해야 된다. 자, 우리 행정안전부하고요. 시도하고 시군구의 상시 조직, 이 앞에 있는 상시 조직은 재난 상황실입니다. 재난 상황실. 자, 그리고 청하고 소방청하고 소방본부, 소방서가 통제단이 되죠. 그런데 청에는 상시 조직을 없고 본부하고 서에만 상시 조직이 있는 게 긴급 구조 지휘대예요. 긴급구조 지휘대입니다. 그럼 긴급구조 지휘대장은 본부장하고 서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긴급구조 활동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 여기서 본부장이나 서장이 임명한 긴급구조 지휘대장이죠. 긴급구조 긴급구조 기관의 장이 되겠죠. 그래서 긴급구조 기관의 장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시도지사하고는 긴급구조 지휘대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음 긴급구조 지휘대는 신속기동요원, 자동지원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원요원, 안전관리요원, 현장지휘요원, 구급지휘요원으로 구성된다. 신속지휘요원은요. 이게 개정이 되기 전에 있던 요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조사요원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조사요원. 자, 그리고 이 6명의 요원이 지금 이 긴급구조 지휘대에 있죠. 통제단이 구성되면 가서 부속되는 그 부서도 잘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다음 소방본부 현장 지휘대는 소방본부별로죠. 그냥 소방본부별로 두는 거고요.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 운영하는 건 방면 현장 지휘대입니다. 방면. 자, 요거 정확하게 암기가 되고 가셔야 되고요. 자, 다음 4번. 긴급구조 지휘대가 현장 지휘대가 나왔습니다. 긴급구조 현장 지휘대는 화재 등 일상적인 사고의 발생 시 현장 지휘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 발생 시 전진 지휘, 주요 긴급 지원 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 지휘, 조정 통제, 중앙 긴급 통제단 또는 시도 긴급 통제단 및 시군구 긴급 통제단이 자 중요한 건 가동되기 전에 초기 현장 지휘 기능을 수행한다. 예, 맞는 질문. 다음 통신지휘요원은 통제단이 설치 운영되는 경우 통제단의 대응계획부가 아니죠. 자, 예전에는 4부 1대였는데 지금은 3부로 바뀌었죠. 대응이 아니라 그 현장지휘부죠. 현장지휘부에 배속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4번만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 기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맞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자, 이거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산하입니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자 여기에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는 거고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사무를 담당하는 부부장이 된다. 맞습니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맞죠? 그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요. 이거 재량입니다. 이거 기본서 수업할 때도 늘 강조드렸습니다. 자, 중요 심의 사항은요 보고해야 한다고요. 이행사항 점검은 보고할 수 있다입니다.
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재량과 기속행위에 대한 차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틀렸죠?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자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간 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위해서 중앙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재난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올해 나온 문제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쉬운 문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문제예요. 사실 옛날에 이 정도면 중간 레벨이었죠. 자, 폭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증기 폭발, 증기 폭발 두 개가 나오면 화학이 아니라 물리적 폭발이죠. 바로 틀렸죠. 자, 2번 분진 폭발은 분진의 단위 최적당 표면적. 단위 최적당은 표면적, 단위 부피당은 비표면적이죠. 자, 뭐가 됐든 표면적이 커질수록 분진 폭발이 잘 일어난다. 맞죠? 분해 폭발은 공기나 산소와 섞이지 않더라도 가연성 가스 자체의 분해열에 의해서 폭발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폭연은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르면 폭갱, 음속보다 느리면 폭연이죠. 음속보다 느리다. 맞죠? 음속은 보통 얘가 기준이죠. 초당 340m 이상 가면 초음속이고요. 그 밑이면 아음속입니다. 폭갱은 화염면에서 온도, 압력, 밀도가 자 불연속적이죠. 이게 만약에 연속적이면 폭연이죠. 얘도 맞는 지문이 되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1번 그래도 가장 쉽게 나왔던 유형.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에 곡선입니다. 사실 이거는 여기서는 가옥도 곡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 여러분들 곡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화재 성장 곡선이죠. 성장 곡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성장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성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퇴기입니다. 감퇴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게 짧다라는 거. 그럼 얘는 최성기가 길고 얘는 최성기가 길어요. 자, 그림에서 시간입니다. 시간상은 T1이 T2보다 이거는 훨씬 길었죠. 타는 시간이 이건 짧았습니다. 크고요. 온도입니다. 온도는 T1이죠. 자, 얘는 굳이 따지면 플래시 오버예요. 그럼 얘는 최성기 끝자락이죠. 뭐가 됐든 간에 짧게 탔어도 최성기가 더 크다요. 자, 그래서 환기 요소는 화재 가학도 곡선에서 온도 상승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다. 자, 환기가 되게 잘 돼요. 그럼 이게 빠르게 성장하겠죠. 당연히 영향인자 맞습니다. 자, 영역 기역에서는 자, 이 기역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플레임 오버, 백드래프트, 롤 오버, 플래시 오버까지 있어요. 니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백드래프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백드래프트는 기역, 니은 두 군데 다 했어요. 자, 기역에서는 플래시 오버, 플레임 오버가 있을 수 있죠. 좀 전에 되겠죠. 그리고 영역 디귿에는 백드래프트가 일어날 수 있다. 다음 화재 강도가 나왔습니다. 화재 강도는요, 주수 시간이 아니라 주수율을 결정하죠.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뿌릴지. 그리고 화재 하중은 얼마나 오래 타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주수 시간이죠. 사실 그래프는 거창하게 그려놨는데 답이 너무 좀 쉬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다음 화재 제어를 통한 화재 가학도 곡선은 리을과 같이 나타났다. 자, 이 리을은 불이 막 나고 있다가 화재가 자, 불연화 난연화 때문이든 아니면은 소방 시설이 작동했든 간에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 성장 곡선. 자, 화재의 이 성장 곡선은 상황에 따라 뭐 환기 요소에 따라 불연화 난연화에 따라 혹은 어떤 소방 시설 작동 여부에 따라서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일어나고 소화가 됐다예요. 여기서는 3번이 그림은 꽤나 어렵게 나왔는데 비교적 여러분들한테 쉬운 문제가 나왔다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번 유형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자, 혼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혼합은요, 아예 물질 두 개를 섞는 거예요. 혼촉은 물질 두 개가 접촉하는 겁니다. 혼재는 물질이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용기통에다가 담아서요, 어떤 한 공간에다가 같이 쌓아놓는 걸 혼재라고 하죠. 그런데 혼재도 막아놓죠. 보통은. 자, 그랬을 때 이 혼재할 수 있는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안기법 있죠. 423, 524죠. 4,
2, 3, 5, 2, 4. 4, 2, 3, 5, 2, 4 그리고 6, 1이죠. 4류와 2류가 혼재가 가능하고요. 4류와 3류가 혼재가 가능하고 5류와 2류가 혼재 가능하고 5류와 4류가 혼재가 가능하고 6류와 1류는 혼재가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럼 이게 몇 류인지 따져보는 거죠. 에탄올은 제4류입니다. 제4류들 중에서도 알코올류죠. 삼산화크롬은 제1류예요. 그럼 얘네 두 개는 혼재 안 되죠. 지금 여기에 4류와 1류는 안 돼 있죠. 이항화탄소는 제4류들 중에서 특수인화물이에요. 증류수는 그냥 말 그대로 물입니다. 물. 이거 위험물 아니죠. 근데 우리 이렇게 배우죠. 이항화탄소하고 황리는 물속에 저장하죠. 자, 얘는 혼재가 아니라 혼합도 가능해요. 당연히 그럼 혼재도 가능하죠. 혼재가 제일 낮은 단위니까. 클로로벤젠이 나왔습니다. 제4류 위험물들 중에서요. 비수용성의 제2석유류죠. 아세톤은 제4류 위험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용성의 제1석유류예요. 그럼 같은 류예요. 당연히 이거는 혼재 가능. 같은 류끼리는 혼재 가능. 금속의 포타슘이요. 이 포타슘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위험물 산업기사나 위험물 기능장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나 익숙한 용어죠. 포타슘이 칼륨을 얘기합니다. 칼륨. 금속의 포타슘이면 칼륨이죠. 그럼 칼륨하면 제3류예요. 그리고 유동 파라핀 제4류입니다. 4류 중에서도 제2석유이고 경유, 등유, 파라핀 하면 칼륨, 나트륨을 담궈놓는 보호액이죠. 자, 사류와 사류죠. 사류와 지금 3류죠. 3류는 혼재가 가능이죠. 자, 그다음 과염소산이 나왔습니다. 쟤는 제6류예요. 자, 좀 전에도 포타슘, 칼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과염소산, 칼륨이 되죠. 그럼 그 제1류 위험물이 되죠. 제1류. 그러면 혼재 가능입니다. 저 포타슘이라는 게 사실 어디 특정 영역에서만 좀 쓰고 있는 용어인데 이거를 이렇게 시험에 좀 끌어왔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의문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연소 범위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를 연소 범위 삼각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표상에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소 범위예요. 연소 범위가 되고요. 지금 요점이죠. 온도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요점이 MOC 값이 됩니다. MOC 값이 되고요. 원래 이 그림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가연물가요, 불활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다 그러면은 상한계, 하한계, 그리고 불활성 가스 선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게 이제 이 끝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게 연소 범위가 되고 이게 MOC 값이 된다. 뭐 이거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 개가 합쳐서 100%가 된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 A 지점이라고 나왔습니다. A 지점의 가연물은 30이죠. 자, 그러면은 불활성 가스는 10.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면은 공기는 60이죠. A 지점의 공기 불활성 가스의 농도는 각각 이게 30 그리고 60, 10%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틀렸죠? 자, 연소 물질의 농도가 같을 때, 물질의 농도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그냥 A라고 잡을게요. 농도가 같을 때 온도가 증가하면, 자, 여기서 온도가 증가하면은 자, 연소 범위가 올라갔습니다. 증가할수록 불활성 가스의 농도는, 자, 불활성 가스의 농도,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올라갔다라고 보면은, 여기를 놓고 봐야겠네. 자, 여기를 놓고 보시면요. 자, 얘가 지금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 가는 것과 여기에서 이만큼 가는 걸로 보시면은 그럼 불활성 가스의 농도는 증가하죠. 불활성 가스의 농도는 증가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볼게요. 그럼 뭐가 감소해요? 공기가 감소하죠. 불활성 가스의 농도는 증가하고요. 공기의 농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일한 온도에서 연소 물질과 공기의 농도가 감소하면 불활성 가스의 농도가 감소한다. 자, 여기서 지금
지금 요 단어는 자 동일한 온도입니다. 그래서 연소물질과 공기, 연소물질하고 공기가 증가했습니다. 연소물질과 공기가 증가하면 불활성 가스의 농도는 증가죠. 다음 이게 공기의 농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불활성 가스의 농도는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그 100%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음 공기의 농도 범위가 70에서 90. 자, 여기입니다. 70에서 90일 때 온도가 증가할수록 연소물질의 농도가 증가한다. 공기의 농도가 70에서 90일 때요. 자, 지금 이게 온도죠.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죠. 점점 떨어지죠. 그러면 농도가 감소죠. 감소한다. 다음 물질의 농도가 20%이고 불활성 가스의 농도가 같을 때 물질의 농도가 20%입니다. 자, 여기 어디쯤이겠죠? 자, 그리고 불활성 가스의 농도가 같을 때 온도가 증가하면 공기의 양은 감소하게 되죠. 감소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13번을 보시면은 연소에 대한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자, 한계 산소 농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계 산소 농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원소 기호를 알고 가셔야 되죠. 자, 메탄하면 CH4, 에탄하면 C2H6, 프로페인하면 C3H8, 뷰테인 C4H10, 헵테인 C7H16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얘는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3이 되고 3이 되고 이제 2죠. 2. 계산을 잘못했죠. 1 플러스 4분의 4죠. 그래서 2가 되죠. 2 플러스 4분의 6이니까 3.5. 3 플러스 4분의 8이죠. 그러면은 5가 되고요. 4 플러스 4분의 10입니다. 6.8이 되고요. 6.5가 되죠. 그 다음에 7 플러스 4분의 16이니까 11이 됩니다. 이거 곱하는 거죠. 그냥. 그랬을 때 답이 나오는 게 뷰테인이죠. 11.7%가 나온다입니다. 이거는 비교적 여러분한테 사실 여러분들이 헵테인을 안 해보고 갔었어도요. 여기서 뷰테인 답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각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일단 1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에 나오는 거죠. 자, 과산화수소는 제66 위험물입니다. 그런데 그 농도가 30 중량 %가 아니라 36 중량 % 이상일 때이죠. 틀렸죠. 다음 화염의 전파 속도는 가연물에서 산소가 공급되어 연소 반응하면서 불꽃이 전파되는 속도로서 연소 생성물이 생성되는 반응 속도이다. 자, 얘에 대한 설명은 연소 속도이고요. 이 연소 속도에다가 미연소 가스의 이동 속도죠. 이동 속도를 더한 게 화염의 전파 속도죠. 틀린 지문입니다. 여기 설명은 연소 속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아이오딘 값은 유지 100g이 흡수할 수 있는 아이오딘의 수의 유지 포화도가 아니라 아이오딘이라는 게 불포화입니다. 불포화산이죠. 불포화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아이오딘 값에 따라 건성류 130 이상, 반건성류 100에서 130 미만, 불건성류 100 미만이죠. 나뉜다. 다음 강간계수는 빛이 산란되는 개수로서 농도를 나타내는 척도 이명.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감간계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란계수라는 게 있어요. 자, 강간계수라는 거는요. 빛이 대기 중 여기서 중요해요. 오염 물질입니다. 오염 물질에 흡수되어 산란입니다. 산란이라는 건 흩어지는 거죠. 산란계수는요. 빛 방사선이죠. 방사선 또는 빛입니다. 빛이 물질 혹은 매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질에 부딪혀 산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빛이 산란되는 개수다라고 썼습니다. 관광계수인지 산란계수인지 정확하게 안 써졌어요. 근데 이럴 때는 산란계수를 잡는 게 맞겠죠. 빛이 흡수되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산란되는 개수로서 연기 농도를 나타내는 척대용이며 관광계수가 커지면 빛이 일단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시야가 좁아진다. 뭐 같은 얘기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관광계수가 커졌다라는 건요, 가시거리가 짧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이거는 빛의 산란계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제연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거실에 연기를 배출함과 동시에 옥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되어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하고 소방대가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를 제연설비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은 CO2의 질량을 바르게 찾는 것, 바르게 계산한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 CO2의 질량이요. CO2는요, 탄소의 원자는 12죠. 산소의 원자는 16입니다. 계산을 하면 12 더하기 16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무게는 44g이다.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거. 화재가 발생한 공간은 22.4세제곱미터인데 1몰의 가스 부피는 22.4리터다입니다. 그러면은 자, 1리터는 아니 1리터가 아니죠.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입니다. 그럼 22.4세제곱미터면은 22,400리터가 되는 거예요. 자, 연소 과정에서 산소가 20볼륨%에서 10볼륨%, 그럼 20분의 20 마이너스 10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은 일단 50%가 감소됐다요. 그리고 IG541의 소화약제가 주어진 양은 질소가 52%, 그리고 아르곤이죠. 아르곤이 8%, 그리고 CO2죠. 이산화탄소가 아르곤이 40%죠. 40%, CO2가 8%이다. 자, 가연물 연소 시 발생하는 가스 다 무시한다.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이산화탄소가 여기서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인지부터 따져봐야겠죠. 부피는 자, 0.5라는 개수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요. 곱하기 맨 처음에 0.2죠. 20%니까 곱하기 0.5 곱하기 자 8%니까 0.008이에요. 이 개수대로 계산하면 0.008이 나오죠. 자, 0.008이 나왔습니다. 이게 0.008 8이라는 개수가 나오는 거, 8% 0.008%가 이제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0.008이니까 0.8%예요. 자, 그럼 이 0.8%에 대한 부피로 먼저 계산한 다음에 몰수로 계산을 해야죠. 자, 이거를 22,400을요 0.008로 나누면 두 개는 없어지고 22.4분의 8이 되죠. 22.4분의 22. 아니죠. 이렇게 나누면 안 되죠. 맞죠. 자, 그렇죠. 이거 나누기 하면 안 되는 거야. 곱하기 해야죠. 제가 지금 잘못 봤죠. 22,400에다가 곱하기 0.008이죠. 그러면 179.2가 나오죠. 179.2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179.2. 그럼 이거를 다시 22.4리터로 나누죠. 그러면은 8몰에 이산화탄소가 있다입니다. 근데 이산화탄소 무게가 44g이니까 곱하기 8몰 하면 352g이 된다. 44g에다가 8몰을 곱하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기를 바탕으로 뷰테인 464g. 뷰테인이라는 거는 C4H10입니다. 그럼 얘는 48이죠. 48에다가 10입니다. 합치면 58g이에요. 그럼 464g을요 58로 나누면 8몰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8몰 표준 상태라고 나왔습니다. 0도씨 1기압입니다. 그래서 이론 산소 부피와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그런데
모든 기체는 이상기체 방정식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C4H10입니다. 얘가 완전 연소하기에서는 4 플러스 4분의 10 O2예요. 산소값이 6.5몰이에요. 6.5몰인데 6.5몰인데 앞에 8이 붙죠. 그럼 여기도 곱하기 8 하면 한 52가 나오죠. 52몰이 나오죠. 그런데 자, 이거를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숫자가 다 나왔죠. 일단 그 산소 부피와 관련돼서는요. 1기압이고요. 자, 이상기체 방정식은 PV는 nRT입니다. nRT. 자, 이거를 그대로 구하면은 기압은 1기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V가 있습니다. N은 52몰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체 고유상수를 구하겠습니다. 0.082가 나오죠. 곱하기 온도는 0도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하면 273이 된다입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이게 좀 커지는데 그 1164.07이 이렇게 하면 1164.07이 리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다 없어지고 1.164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1.164니까 반올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1.16으로 떨어지죠. 두 개가 남네요. 1.16. 자, 그리고 나서 공기의 부피 B를 다음 공기의 몰 질량은 주어진 공기의 구성 B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그럼 여기는 질소 무게부터 한번 볼게요. 질소는 14입니다. 산소는 산소의 원소는 16이죠. 그럼 질소니까 N2니까 28, O2니까 32입니다. 여기다가 0.8 곱하기 0.2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난 다음에 요거를 더하는 거죠. 그럼 얘가 16, 64, 22.4죠. 그리고 0점이 아니죠. 6.4가 되죠. 더하면은 28.8g이 공기의 무게입니다. 공기의 무게죠. 그럼 여기서 자, 얘가 완전 연소하기에는 좀 전에 52몰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52몰. 그러면은 52를요. 나누기 0.2죠. 그러면은 52 곱하기 100분의 20이죠. 빠지면은 5200에다가 2를 나누면 260몰이죠. 자, 260몰인데 이 260몰의 공기 곱하기 28.8을 하는 겁니다. 28.8을 하면은 7488g이에요. 7488g인데 자,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환산하고 반올림하면은 7.49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했으니까 7.49kg이 나온다입니다. 계산 복잡하죠. 사실 근데 이랬을 때 제가 생각해도 계산기를 주는 게 정상인데 이게 소방기술사나 설비기사들은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험물 산업기사나 위험물 기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서 들고 들어갑니다. 자기네들은. 근데 여긴 계산서도 없이 이런 문제 풀라고 그냥 막 내는 거죠. 일단 금속의 탄화물입니다. 물과 반응했을 때 다른 종류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킨 거. 탄화 알루미늄이 나왔습니다. 자, 얘는 물과 만납니다. 숫자까지는 안 쓸게요. 메탄이 생성되죠. 이거를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리튬 카바이드라 그래서 리튬 카바이드라 해서 탄화 리튬이라고 표현되죠. 얘 물과 만나면 아세틸렌, 탄화 나트륨도 아세틸렌, 탄화 칼륨도 아세틸렌, 탄화 마그네슘도 아세틸렌이 생성된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외우신 분들은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도 비교적 직관적인 문제이죠. 다음 18번. 화재 조사에서 올해 한 문제가 나왔는데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 하나도 안 나오고 요것만 나와서 화재 패턴. 인화성 액체가 콘크리트나 시멘트 바닥에 접착제로 붙어있는 비닐 타일 등에 쏟아졌을 때
타일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스며들어 접착제를 이용시키게 된다. 용해시키고요. 실내가 강한 복사율로 가득 차게 되면 타일의 틈에서 인화성 액체와 접착제의 화합물이 더욱 격렬하게 연소되고요. 결과적으로 타일 아래의 바닥에 타일 등의 바닥재가 틈새 모양으로 변색되고 박리되기도 하는데, 이때 바닥에서 보이는 흔적하면 자 이거 타일 밑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고스트 마크라는 표현을 쓰고, 포어 패턴은 뭔가 쏟아 부은 겁니다. 쏟아 붓다이죠. 다음 레인보우 이펙트는 여러분들 무지개 보이는 그 유류화재 때 뒤에 무지개 현상 보이는 거고요. 스플래시 패턴은요, 포어 패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나머지 기름이 튀어서 틴 자국을 얘기하고, 도넛 패턴은 자 패턴이 탄 부분과 안 탄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좀 구분되는 것들을 도넛 패턴 이렇게 표현하죠. 자 19번 이거는 지문은 좀 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맞추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포소화 설비죠. 자, 1번부터 보시면 담배포가 나왔습니다. 표면화 주입 방식 나왔어요. 그럼 표면화 주입은 불화담배포, 수성막포 두 개죠. 걔네들의 특징은 불 속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죠. 자, 표면화 주입 방식이 가능하고 유동성이 좋으나 내열성이 약해 내벽을 따라 잔불과 윤화 현상이 일어나는 우려가 있다. 그럼 이거 수성막포에 대한 설명이에요. 담배포는 유동성이 안 좋은데 내열성이 좋다. 그래서 윤화 방지에 좋다. 반대로 써줘야죠. 다음 불화담배포 나왔습니다. 양친매성으로 내열성과 접착성이 좋으나 유동성과 내유성이 약하다. 반대로 써놔야죠. 그리고 유동성이 작아 소화 속도가 느리다. 그럼 얘에 대한 설명은 담배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죠. 합성계면 활성제포 나왔습니다. 단친매성이며 표면화 주입 방식으로. 자, 표면화 주입 방식 하면 불화담배포하고 수성막포라고 그랬습니다. 합성계면 활성제포는 고발포, 저발포가 가능하다죠. 자, 사용 가능하고 내열성과 내유성이 유지해서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알코올 형포는 점성이 크고 포의 소멸을 방지해서 단백질에 가수분해 물질 계면활성제를 첨가해서 제조한 소화약제다. 얘는 맞는지 뭐. 다음 수성막포는 양친매성으로. 일단 틀렸죠. 이거는 지금 양친매성으로 저팽창에서 고팽창. 그러면 이게 있는 거는 그 합성계면 활성제포죠. 자, 그래서 팽창 범위가 넓어서 고체 및 기체 등의 사용 범위가 크고 접착성이 커서 입체적인 화재에 적응성이 있고요. 고팽창의 경우에는 수분이 적어 포가 빨리 소멸된다. 고팽창포는 지금 여기서도 고팽창포는 수분이 적어서가 아니라요. 수분이 많아서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어차피 틀린 지문이니까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자, 이거 20번은 그냥 단순 사실 암기죠. 여러분들이 아마 3번, 4번은 쉽게 이거는 화학식이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와서 IG0이라고 IG100이에요.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뀌어 있어야지. IG100이 질소가 100이죠. 아르곤이 IG01이 아르곤이 100%고 IG55는 아르곤 질소가 5대5의 비율로 간다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HFC125가 나옵니다. HFC125는 HF2CF3죠. 지금 HFC227A는 맞는 질문이고 FC3110은 HF3가 아니라 영어는 C4, H10, F10 이렇게 표현되죠. 이게 일로 와야 돼요. 이게 일로. 그랬을 때 지금 할로젠 화합물은 어찌됐건 간에 화학식이 나오는 해마다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그래도 암기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21번 이제 물리적 수화 물어봤습니다. 관한 설명 중 성질이 다른. 일단 여기에 만약에 부촉매 수화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방이 틀린 지문이고 물리적 수화 방법 전체를 물어봤다 해요. 화재 발생 지역의 공기를 완전히 차단, 제거. 제거가 아니죠. 질식이죠. 이거 공기를 제거했다 그래도 질식입니다. 화재 주변에 불활성 기체를 분사해서 산소를 연소 농도 범위 이하로 떨어뜨렸다. 질식. 중진류가 나오고요. 화재 시 물을 무상으로 주수하거나 유류 화재 시 포소화 약제를 방사해서 유류 표면에 얇은 막에 유화층을 형성했다. 유화 플러스 질식. 입으로 촛불을 불어서 껐다. 일단은 제거. 아주 진짜 넉넉하게 잡아줘도 희석.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소화 약재로 연소물을 덮었다. 피복 플러스 질식. 여기서 질식이 안 들어간 거 4번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수화재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백드래프트를 정의하는 요소에는 연료주. 자, 백드래프트는 연료지배형. 일단 여기서 틀렸죠. 이게 환기예요. 백드래프트는 환기지배형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제한된 또는 밀폐된 공간 갑작스러운 공기 유입. 일단 바로 1번이 답. 다음 백드래프트는 신선한 공기 유입이 악화 요인이죠. 유입되어 가연성 가스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롤오버는 실의 상부에 있는 가연성 가스가 발화 온도 이상 도달했을 때 발화하는 현상이고요. 롤오버는 화염에 그래서 선단이 계속 쫓아가는 거죠. 앞쪽 끝부분에서 주변 공간을 확대되고요. 플래시오버는 천장 부근에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어느 시기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23번하고 24번은요. 실질적으로 거의 뭐 제 교재뿐만이 아니라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들이 잘 다루지 않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역은 개폐 밸브예요. 니은이 체크 밸브죠. 그럼 일단 기역, 니은 둘 다 틀렸죠. 디귿은 유량계입니다. M이라고 써 있는 게 유량계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리을이 있는데 리을이 배수 밸브라고 써 있는데 리을이 이게 안전 밸브고요. 배수 밸브는 얘입니다. 배수. 그리고 미음이 있습니다. 이게 진공계죠. 진공계가 아니라 압력계죠. 압력계고 진공계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3번만 맞는 질문이 되고요. 그리고 24번은 제 교재에 있긴 있는데 반만 들어있고 반은 안 들어있어요. 애매하죠. 자, 일단 기억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경보 시험 장치가 되고요. 니은이 이 경보를 정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배수 장치가 되는 거고 여기가 바이패스관이 되죠. 그리고 자, 미음 여기입니다. 여기는 시험 밸브 작동 시험하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을 보시면 유독가스입니다. 지문은 좀 길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아크로레일 나왔습니다. 석유 제품 및 유지류 등이 연소할 때 생성되고 자극성이 큰 맹독성이다. 그래서 얘는 ppm이 0.1 ppm이죠. 맹독성 들어가면 여러분들 ppm이 0.1 ppm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포스겐 나왔습니다. PVC와 같은 염소가 함유된 염소라는 건 CL이잖아요. 여기 탈 때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로서 맹독성이 독성이 매우 강하다 해도 0.1 ppm이에요. 다음 이산화질소 나왔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질산셀룰로스가 연소 또는 분해될 때 생성되며 질산암모늄과 같은 질산염 계통의 무기물질이 포함된 화재에서도 발견된다. 1 ppm이에요. 1 ppm. 다음 염화수소 나왔습니다. 염화수소는 PVC와 염소가 함유된 수지류가 연소할 때 주로 생성되고 기도와 눈 등을 자극해서 금속에 강한 부식성이 강하다. 얘가 5 ppm입니다. 5 ppm이죠. 그랬을 때 아크로레인 포스겐. 자, 얘네는 0.1, 이산화질소 1, 염화수소 5 ppm이죠. 이 중에서 가장 독성 허용 농도죠. TLV, TWA가 가장 높은 것은 이산화질소가 아니죠. 염화수소가 와야 되죠. 틀렸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자,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터로 PDF 파일로 지금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열 몇 가지에 대해서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것만 보셔서도. 그리고 이산화질소가 뭐 여기마다 저기마다 다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산화질소는 1 ppm이 맞는 게 일단 국가위험을 통합관리 시스템 기준으로 다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1 ppm으로 암기하시면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거 수업 들으시고 올해 문제가 너무 난해졌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중에 있는 교재들 중에서요. 대략 한 22번, 23번이죠. 옥내소화전 설비 정도 빼놓으면은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교재들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다만 사고력을 좀 요하거나 아니면 피셋처럼 뭔가 논리적인 계산이 좀 필요한 것들이 좀 한 문제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 기본 방향을 가지고서 소방사 시험 관련돼서 예상 문제들 다시 한번 또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들 보느라고 고생하셨고 이왕이면 좋은 성과 나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